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가려울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세요? 내가 피부가 건조하니까 뾰루지라도 났나? 근데 저는 가장 먼저 내 면역이 떨어졌나?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 뒷받침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면 임금의 직속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는 실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조선의 왕들은 여러 피부병을 앓았는데 오래 산 만큼 병도 많았던 영조는 특히 가려운 것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가려울 때는 마치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가려움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언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떨어야 했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몸이 가렵고 초록색 땀이 나는 색한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종은 스트레스성 땀띠 환자였고 숙종은 세자 시절부터 다혈질로 간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결국 말년에는 간경화로 밤마다 가려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단순한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가 가려웠던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균형이 깨져서 질병을 얻었고 이 질병이 가진 하나의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단지 긁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서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보통 가려움증은 다양한 알레르기 황원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분비가 되면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적당하게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질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가려움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피부 질환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포진, 헤르페스 아시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쉽게 감염되는 피부병입니다. 피곤하면 입 주위에 물집 잡히는 거 아실 거고요. 각막염 정도는 좀 위험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현재 완치는 어렵지만 내 면역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바이러스를 잠복기 상태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심하게 떨어졌고 잠도 못 자고 했었을 때 갈비뼈 아래쪽으로 해서 등으로 해서 주로 띠 모양으로 생기는 포진을 보고 이게 뭐지? 했을 때 그때 대상포진이거든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을 따라 물집도 잡히고 통증도 생기는 질병인데 한쪽에 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치료 기간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대상포진 후에 올 수 있는 신경통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참 지나서 항바이러스제 정도 써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늦게 치료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바이러스제를 줘도 신경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보통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4, 5일 전부터 여기 자꾸 화끈거리네. 화끈거리는 통증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 포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걸 예상하고 미리 가기가 쉽지는 사실 않고요. 포진 나타났을 때 간 병원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만큼 발견이 쉽지는 않으니까 평소에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도 걸리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에이즈 환자가 초기에 잘 걸리는 피부병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소모가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나타나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을 어떻게 조절하지?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분을 끊어보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 아토피가 전 세계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좀 패스트푸드나 새로운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곳에 높게 나타나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환자 수가 훨씬 적은데요. 그건 뭐냐? 환경에도 아주 민감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만과 함께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남아도는 지방들이 이런 대사 장애를 일으켰다, 면역을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아토피는 그냥 두면은 아토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갑니다. 아토피 마치라 그래서 아토피 행진입니다. 3세에서 10세 정도 됐을 때 아토피가 있는데, 얘가 중학생이 됐더니 갑자기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아, 좋아하는데 갑자기 천식이 생겼어요. 자, 천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비염을 달고 살아요. 이것도 아토피의 연장선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끈을 놓지 말고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면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3세에서 10세 사이에 아토피가 많아지다가 그 다음부터 11세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아토피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백혈구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나이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면역 조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토피 행진이라는 거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려울 땐 역시 구독이 좋아요. 건선의 경우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촉촉해야 되는 피부가 빨리 말라서 건조해져 있는 피부가 더 많은 거죠. 면역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겁니다. 사마귀와 무좀도 결국은 면역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곰팡이균에 노출이 되면 생길 수도 있고,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접촉이 돼도 누군가한테는 쉽게 옮고 누군가는 또 괜찮아요. 무좀이 잘 안 생기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체액을 직접 접촉할 때 사람에게 전파되며 또 잘 익히지 않은 야생동물 섭취 후에도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 북미, 호주, 중동 등에서 발생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감염된 동물과의 밀접 접촉이 아니고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 양상을 보여서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바이러스 감염 후에 1, 2주의 잠복기를 지난 뒤에 발열이나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림프절 정대가 먼저 나타나고 1, 3일 후에 얼굴, 몸, 손발바닥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면서 이내 다른 부위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속되면서 대부분은 자연 회복을 하는데 약 1에서 10%는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전신질환입니다. 몸에 어딘가에 병이 생겨서 그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꼭 어떤 질환이 숨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숙종처럼 간질환 환자, 신장질환 환자들, 이런 분들은 엔돌핀이 증가가 되면서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는 대신에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신장 질환 중에는 담즙산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되면 그 담즙산이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간 또는 담낭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앓으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가렵거나 특히 등의 어느 부위가 막 가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화기 계통의 초음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물게는 백혈병이나 림프종일 때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전신질환은 피부에서 발진이 없어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표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려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신경계 장애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잘린 면이나 눌린 면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 통증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 가려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거죠. 외상후에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거를 뇌는 내가 팔이 잘려간 걸로 느끼게끔 뇌가 세팅이 돼버렸다면 나는 늘 팔 잘리는 느낌을 매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뇌에서의 오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도 일부는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고,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체내에 투여하거나 바를 때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몰핀하고 특정 엑스레이 촬영 시 사용되는 일부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 같은 몇몇 약물도 그 알레르기 반응을 따로 유발하지 않지만 가려움증만 또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들의 전쟁이라 그래서 촉각을 이겨내는 건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고요. 통각을 이겨내는 건 가려움증, 소양증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 방에 가보면 항상 있는 게 뭐다? 바로 효자손. 나이 드신 분들이 등을 참 많이 긁으시잖아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몸의 수분과 지방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등이 가려우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질병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고, 등이 이렇게 가려운 이유에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나가야 될 애가 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 노폐물이 쌓여서 등을 가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습관을 바꿔서 배출을 잘 시켜보는 노력을 하고, 이제 등이 안 가렵네 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어떤 질환을 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등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막이 왜 굳냐?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섭취가 적어서도 굳을 수가 있고요. 또 간하고 췌장의 에너지 흐름이 떨어져서 위장 기능 같은 게 저하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아니면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역시 등 쪽으로 와서 방사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 보통은 노트북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다들 혈이 펴고 계십니까? 실제 자세가 나빠서 굳을 수는 당연히 있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척추가 틀어지면 등 근육은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근육들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 신경이 붙어버려서 피가 제대로 못 흐르니까 등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등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운 물질이 나오니까요. 자, 다들 허리를 펴시고요. 또 다른 등 가려움증의 원인으로는 혈관 염증 때문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 질환이나 그리고 음식에 의한 염증, 알레르기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 있고, 급하게 몸무게가 변한다거나 갑상샘 문제,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등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면역을 튼튼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피부 가려움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피부 가려움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버섯이나 딸기나 시금치나 현미나 미역이나 다시마 등이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했을 때는 단백질을 보충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또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포만감은 주지만 살은 찌지 않게 하는 거니까 버섯은 적은 양이어도 매일 반찬에 올려서 그 국물이라도 좀 자주 섭취하는 게 좋겠죠. 또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딸기는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시키고 염증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또 시금치는 미네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또 그 피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다면 섭취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미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현미를 8시간 동안 좀 불려놨다가 백미하고 같이 해서 섞어서 밥을 먹는다면 소화에 큰 무리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비타민 B와 인, 철 등의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땅콩 짐볼인데요. 보통 우리가 똑바로 펴 하면은 가슴을 펴면서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장요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이 펴지려면 요 장요근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볼이나 공 같은 거 있으면 허리에다 받쳐서 벽에 있는 쪽에 어깨가 꼭 닿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빼서도 이 공간이 남지 않게 뒤로 붙여서 허리가 벽에 닿도록 하는 거, 요걸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등 근육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가려움증, 어딘가가 가려우시다면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가려움에 힘들어한다면 무슨 병이 없는지를 검진을 한번 받아봅니다. 큰 병이 없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나 본인이 고쳐야 될 식습관들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알레르기는 그리스어로 이상작용이라는 뜻을 가진 알레르기아에서 유래됐고요. 특정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콧물이나 기침 등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현상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행동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생충이 들어오면 이 기생충을 없애버릴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이 만들어내서 기생충을 없애는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이런 기억하는 면역 물질들이 너무 놀고 있다가 기생충하고 비슷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애만 들어오면, 예를 들어 먼지가 기생충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가 착각을 하면 기생충 들어온 것처럼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은 없죠. 면역 반응을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는 면역 저하. 근데 침입자도 아닌데 우리 가족이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도둑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때 뭔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면 이게 알레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식습관 변화나 체질, 체형 변화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말씀드렸던 식품 알레르기죠. 땅콩 등 견과류 알레르기나 복숭아, 자두 등 과일 알레르기나 새우나 게 등 갑각류 알레르기가 흔한 알레르기 종류에 포함이 되는데요. 환절기에 더욱 발생하는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등도 알레르기 질환에 속하고,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비만하고 상관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이 축적될 때 알레르기 현상이 훨씬 더 증가되고, 실제 아토피도 비만이 증가하면서 증가됐고, 패스트푸드나 또 실내에서만 활동하거나 이러면서 알레르기가 훨씬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40에서 80%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경우가 15%에 불과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25%, 부모 모두가 있다면 75%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확인하고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항원 검사로 마스트 알레르기 검사가 있습니다. 마스트 알레르기 검사는 한 번의 체열로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호흡기나 식품 알레르기 물질을 비롯한 총 108종의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못 먹겠어. 근데 우리가 먹는 게 제일 큰 낙인데 알레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 못하고 쟤는 좀 예민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 해줄 때는 서럽기도 하고, 아니면 억지로 또 먹는 척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콜릿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초콜릿 주 재료가 코코아 분말이고, 또 거기에 우유나 카페인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코코아 분말 알레르기라면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우유, 핫초코, 초콜릿 케이크 같은 음식을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보리, 밀 등 곡류에 존재하는 글루텐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입니다. 주로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글루텐 알레르기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꽤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진짜 빵, 글루텐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글루텐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는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합니다. 이유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릅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다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큰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지금 알레르기처럼 내 몸에서 얘를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란 말은 어떤 물질에 정확하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도 되지만, 또 속도가 빨라도 문제가 되고 양에 따라서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문제지만 조금 먹으면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도 조절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된다는 걸 꼭 음식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커피를 먹거나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가슴이 빨리 뛴다는 분들 계시죠. 어떤 음식에 반응이 달라진다면 이걸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민 반응. 카페인 알레르기는 단순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발진이나 근육 경련 등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좀 성질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곱게 말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도 알레르기의 어떤 다른 내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만 먹으면 왜 자꾸 짜증을 낼까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알레르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심리적인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 알레르기인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생명에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병원을 방문하시면 항생제에 특히 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글쎄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딱 하고 아니면 복용을 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눈 따가워요, 충혈돼요, 재채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요 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몸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휴대한다고 휴대폰이죠. 근데 이 휴대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휴대폰에 포함된 니켈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니켈은 태블릿 PC나 동전이나 의자나 가위나 보석이나 특정 의류 등의 일상생활 속 물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남성 정액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성관계한 상대 여성에게 가려움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드물게 자신의 정액에 반응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액과 접촉한 10분에서 30분 후부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또 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수성 알레르기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포함된 물질이면 자신의 땀이나 타액이나 눈물 등 체액에도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증상으로 2억 3천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 알레르기 환자들은 순수한 물 대신 뜨거운 차나 우유를 마시고 목욕을 할 때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강한 항히스타민제나 아드레날린 자동 주사기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피부에 두드러기 나고 발진 나고 기도나 입안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한랭 알레르기입니다. 가능한 한 추위에 노출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고 체온을 좀 가라앉히면 2-3시간 내로 가라앉는데 심한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파스를 붙이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착제, 파스 성분이 원인일 때가 많고요. 사실 테이핑을 해도 그 테이핑한 자리에 빨갛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접착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자르는 파스나 뿌리는 파스 등으로 자극이 좀 적은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소염 진통제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파스 사용 전에 성분표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립스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립스틱에 함유된 향료, 색소, 방부제, 금속 성분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립스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장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화장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유 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샘플을 미리 피부 안쪽에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은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파악하고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피하는 회피요법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면 대체 식품을 찾아 먹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음식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감작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다. 영원히 먹지 말자도 있지만 먹고 싶다. 자, 어떻게 먹느냐? 첫날은 8분의 1 조각. 또 다음 주는 4분의 1 조각, 그 다음은 2분의 1 조각 이렇게 낮은 양에서 점점 높여가면서 적응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죠.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증 같은 상부기도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멀미약과 같이 먹지 말라는 건데 항히스타민제도 좀 졸리고 어지러울 수 있는 부분에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멀미약에 또 부작용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호작용으로
졸리거나 피로하거나 집중 장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이 과일 주스와도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위산도에 영향을 줘서 약 흡수를 방해할 뿐더러 항히스타민제의 주요 성분인 펙소페나딘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식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오래전부터 메스꺼움과 관절 통증 완화 등의 민간 치료제로 사용된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탁월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서 알레르기로 인해 부어오르는 증상을 자연스럽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또 튀김이나 카레나 구운 음식에 함께 곁들여 먹거나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귤류 과일인데 감기에 효과적인 비타민C는 알레르기 환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과가 비타민C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시즌에는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베리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마음껏 좀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황 울금입니다. 이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강황 울금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노란 색소.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암 효과,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에 아주 좋습니다. 강황 울금이랑 같이 쓸 때 도움되는 게 후추입니다. 후추는 또 그 강황 울금 속에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2000%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강황 울금을 섭취할 때 후추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한 개가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약 26%가 들어있고 토마토의 색소가 리코펜 성분이죠.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좀 익혀 먹으면 체내에서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구워 먹는 게 좀 효과적이고 기름과 같이 해서 먹는 게 도움됩니다. 연어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알레르기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천식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퀘르세틴 성분의 천연 공급원이고요. 특히 빨간색 적양파, 홍양파가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흰 양파와 녹색 양파로 차지합니다. 양파를 조리하면 퀘르세틴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샐러드로 드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비폴렌입니다. 비폴렌은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든 자연 추출물인데 벌의 먹이로 영양분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완전 식품으로 불립니다.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봄철에 시작되는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재료는 유명한데요. 자갈처럼 생긴 비폴렌은 그냥 먹어도 되고 요거트나 시리얼, 스무디에 섞어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1세 이하의 아이들은 비폴렌을 안 먹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써도 괜찮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성 방광염일 때 항생제로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도움되는 게 또 비폴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최악의 독재자? 근데 저희가 병원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히틀러가 의료 기록에 의하면 늘 위장장애, 복부 팽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그가 또 마침 채식주의자였고 특히 위에 좋지 않은 콩을 평소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특히 신봉했던 약이 있는데 바로 뮤타플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알프레드 리슬 박사, 독일 의사인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참전 군인의 대변으로부터 대장균 균주를 추출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약은 지금도 자가 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방지와 만성변비 치료를 위해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픈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의 소화관에 이식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건강한 기증자에게 대변 200에서 300g 정도를 받아서 식염수하고 섞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남은 액체를 분리해서 그 대변 액체를 주사기를 넣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의 장에 이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1958년이 먼저고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비만,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이의 이 변을 이식을 했더니 뇌나 장이나 간이 개선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장내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100조 개입니다. 우리 세포수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세포수가 한 60조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고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비타민 B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무게는 1.5kg 나갑니다. 그럼 뭐랑 같으냐? 뇌 무게랑 이 미생물 무게가 똑같습니다. 특히 대장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가장 많이 마지막에 쌓이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 먹이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은 대장에 많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익균은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장속을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해균은 반대로 독소를 내뿜어서 장벽에 상처를 주거나 염증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그 중간균은 그 사이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대세를 따르게 돼 있는데 유익균이 많아야 중간균은 유익균 편에 서고 유해균이 많으면 그 중간균도 유해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장 속에 유익균만 있으면 건강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파링 상대,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서 실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유익균도 유해균하고 계속 좀 싸워봐서 그 싸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야지만 유리한데 유익균만 있으면 싸움도 없고 그 물질도 나오지 않겠죠. 여기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한 20명이 나쁘고 80명이 착하다고 치면 20명만 없애면 해결이 될까요? 그 80명 중에 또 나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들은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로 공존하는 것이 면역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더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 기준 비율은 장내 환경에 따라 유익균 또는 유해균으로 변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변해서 비율로 따지자면 유익균이 80%, 유해균이 20% 정도가 아주 균형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유익균들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태아는 무균 상태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한번 횡격막이 폐호흡하면서 움직이면서 장내 미생물들도 들어오고 3에서 6개월 안에 만난 균이 어쩌면 평생 우리 몸에 가지고 가는 상주균총,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백화점 세일할 때 줄 서 있다가 문 열리면 왕창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주하는 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아기가 만 3세 정도 전 되면 성인과 장내 미생물 구성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3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유독 호흡기, 당뇨, 대사장애, 비만 등의 질병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들의 비율이 낮고 오히려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 나오는 길에는 질유산균, 그러니까 질유익균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걸 샤워를 하고 나올 기회가 일단은 없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모한테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 나지 말라고. 그러면 항생제를 쓰면 또 유익균이 죽기 때문이죠. 제왕절개를 하면 피부에 있는 균을 먹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균은 또 유익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균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겠네?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모유를 먹으면 유익균의 9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유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다 있죠. 면역 물질 있죠. 면역 글로불린 A가 있습니다. 이게 점막에 사는 면역 글로불린 A가 정말 우리 몸의 면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3살은 다 지나셨잖아요. 네, 이게 알아들으면 3살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해답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도 일종의 유익균인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에 도달한 유산균이 젖산을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산성 그러면 왠지 산화, 산성화가 나쁘게 들리지만 장내에는 산성 환경을 만들면 유해균이 죽게 되거든요. 이 원리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지켜지는 거고 동물성 유산균보다 식물성 유산균, 특히 김치 유산균들이 이런 산성 환경에 잘 산다고 알려져 있죠. 내가 이상하게 아프고 뭘 해도 잘 안 낫는다면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유산균을 먹어본다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치료한다는 건 아니지만 치료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 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자폐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아주 충분히 먹고 나서 이 욕도 안 하게 되고 적응도 하게 되고 그 인정도 하게 되고 사회 적응력도 훨씬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자폐아를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장에도 뇌만큼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신호를 보내서 이런 신경 물질이 나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신호가 없어서 이 자폐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장내 평안을 만들어주는 게 자폐아들한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유익한 장내 미생물 유산균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일단 어떤 유산균이든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 자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변의 차이입니다. 나 대변이 좋아졌어. 황금변을 봐. 아주 좋아진 거죠. 변의 색깔이 황금변이 아닐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출혈이 돼서 그 변이 나오는 경우는 변이 검게 나올 수도 있죠. 철분제를 먹어서 변이 검다면 원인이 철분제지만 그냥 내 변이 계속 검다면 혹시 나는 출혈이 위장관에서 되고 있지 않은지를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적당하게 말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나나처럼 미끈하면서 말랑한 변으로 100에서 200g 정도 되는 양이 좋겠죠. 그래서 묽은 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딱딱한 변도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의 증상의 호전 여부입니다. 나 늘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안 아파. 나 늘 피부가 가려웠는데 가렵지 않아 하는 이 변화가 어떤 유산균에 적응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먹었더니 요즘은 컨디션이 좋아, 덜 피곤해. 그러니까 평소보다 몸이 가뿐하다, 또 기분이 좋다. 분명히 제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차이지만 꼭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하면 죽지만 구독하면 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구비하시면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하시는데 이게 바로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먹어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소, 과일, 식이섬유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고구마나 우엉, 연근, 당근, 감자 등 뿌리 채소, 그리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채소를 먹을 때도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단당류, 당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쪼개기 좀 어려운 식이섬유도 같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당분을 먹었다 그러면 맨 먼저 만나는 장은 소장입니다. 그럼 그 소장에 있는 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웬만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막상 대장에는 먹이가 없어요. 그러면 대장까지 버티는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단당류가 아니라 좀 몇 개 덕지덕지 붙어서 끊어내기 어려운 덩어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우엉이나 연근이나 하는 것들은 뿌리 채소면서 굉장히 분리가 되기 어려운 이눌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대장 저 멀리까지도 먹이를 주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채소 먹어 하는데 상추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최소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 대장한테는 먹이를 안 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유산균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설사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이 과하면 그 유산균을 포함한 변이 돼서 빨리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설사로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용량으로 먹어보는 거는 본인 증상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일단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증상이나 질병이 있어서 유산균을 먹는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근데 3개월 단위로 보통 얘기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산균 수를 줄여서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 갑자기 끊거나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도 갑자기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라고 더 세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산균은 눈 떠서 아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좋고, 또 과식하거나 야식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산균을 더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에 분비성 면역글로불린 A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오히려 좋은 유산균을 하나 더 챙겨 먹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면 치병하지만 내일 하면 투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 오늘 하는 게 투병 생활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